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 이름은 김묘엽입니다. 자, 제 이름은 김묘엽이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법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세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팅을 하고요. 죄송해요. 자, 제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감정평가사 1년 정도를 하시게 되고요. 자, 올해 이제 감정평가사 민법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반영이 좀 상당히 좀 있었는데, 문구를 살짝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하거나 그 문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거 뭐지? 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가 어떤 추세냐면 민법이 어려워졌다기보다는 기출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겠다. 즉 1차에서 좀 많이 이게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시험까지 대비해도 이건 객관식 문제니까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를 조금씩 꼬게 된 거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공부를 하실 때 저랑 같이 꼼꼼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 중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해 위주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시고 그 이해 위주가 된 다음에 문제를 적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일단 먼저 교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렇게 프린트물 2개가 있는데 자, 제가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강의가 뭐냐면 인문특강입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이 인문특강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특강이 여러분들의 민법의 가장 기본을 잡아주고 앞으로의 그 성적에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문특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특강을 꼭 들으시고 인문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해야 될 것은 머릿속에 있는 사고방식 체계를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민법이나 기타 다른 행정법 이런 것들도 접근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완전히 뜯어고치자. 그래서 인문특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신에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저는 항상 판서노트를 미리 만들어 옵니다. 판서노트를 미리 만들어 와서 수업 중에 이렇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판서노트를 가지고 프린트로 다 나눠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시면서 될 수 있으면 수업에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어 정리집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기본서, 요약서, 객관식 문제집, 판서노트까지 전부 전자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책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책의 사용 방법과 구매에 대해서 이제 전에는 뭐 전자책 사용 방법이 몇 가지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스콘이라든지 뭐 노팅이라든지 많이 나와가지고 자, 그 부분을 제가 출판사에다 좀 정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여기 한 장짜리 프린트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전자책의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이거는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니까 자, 그냥 교보 이북, 노팅 이북, 스콘, 그 다음에 알라딘, 그 다음에 ES24 전자책 필기 방법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도 좀 어려우니까 짜자잔 이렇게 자, 여기 각 그 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동영상 촬영을 했으니까 QR 찍으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시간대별로 사용 방법이 쭉 나와 있죠. 교보, 노팅, 스콘, 알라딘, 예스2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대별로 찾아보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걸 이제 먼저 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예, 전자책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전자책도 수업 중에 쓰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여러분, 이거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출판사에서. 요 영상 찍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홍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프린트물 한 장짜리는 여러분들하고 수업 진도 나갈 건 아니니까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전자책으로 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랑 같이 오늘 준비한 판서노트입니다. 자, 판서노트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말려드리려고요. 자, 여러분들이 학문을 공부하실 때 우리 시험이 굉장히 시험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법에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끝날 때 사실상 학으로 끝나는 그러한 이제 과목들이 있습니다.
화구로 끝나는 과목들은 뭐가 중요시되냐면 여러분 인풋으로 들어가는 정보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경제든지 회계든지 숫자는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아웃풋을 도출해내셔야 되는데 아웃풋도 인풋이 다르니까 모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웃풋도 달라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에 신경을 써야 되는 초점이 어디냐면 요 공식 쪽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공식. 아, 이러이러한 공식 때문에 이러이러한 숫자가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공부 방법은 공식입니다. 공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공식을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끝날 때 법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민법과 감관법. 자, 감정평가사 관계법률을 줄여서 감관법이라고 하죠. 그럼 법으로 끝나는 것은 인풋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건은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벌어졌고요. 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판례가 바뀌어지겠지만 인풋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라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을 공부하실 때에는 법으로 끝나는 단어는 이미 결과물이 나와 있으니까 아웃풋,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 아웃풋에다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부분을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웃풋이 제일 중요하고 아웃풋을 복습하시고 그럼 공식은 왜 하느냐? 수업 중에 열심히 공식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입니다. 자, 요 과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대충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해서 자, 아웃풋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 그때 배웠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의 정답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답은 항상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근데 경제학이나 회계학은 아무리 숫자를 외워보세요. 결과물을 외워보세요. 정답이 나오나 안 나오는 거죠. 왜? 이때 인풋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그리고 법 과목은 여기 부분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 공부 방법을 전혀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자 경제학이나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공부하시고 이걸 습관을 가지고 법을 공부하셔서 아웃풋을 공부하셔야 되지 이 습관대로 공식을 따라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선생님 저는 경제학과 회계학이 잘 나와요. 근데 민법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공식을 공부했고 이걸 공부했던 습성을 가지고 법을 공부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점수가. 그럼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는 법과목이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데 회계나 경제가 너무 안 나와요. 결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결과가 아니라 공식을 기억해야 되니까 여기 공부 방법으로 여길 들어갔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공부 방법을 다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실 땐 결과 위주로 학문을 공부하실 땐 과정 위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부동산학 원론이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이 있는데 요것도 학인데요. 이건 왜 뺐냐면 요거는 학문인데 과정 부분이 있고요. 결과 부분이 있고요. 둘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요걸로 가셔야 되고요. 결과를 나는 시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셔야 되고 둘 다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엔 특별하게 언급을 안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공부하셔라. 그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게 된다. 실수를 하시게 되면 1년이 후딱 가버린다. 실수를 최소화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2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페이지입니다. 자, 2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제 저랑 같이 민법 부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하시고 싶다, 행정법을 공부하시고 싶다, 민법을 공부하고 싶다, 법학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리걸 마인드를 갖추어라. 리걸 마인드. 그러니까 법적인 생각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적인 생각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 자, 그것이 2페이지하고 3페이지까지 전부 다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 제가 이제 올해부터 좀 이거 판서를 좀 바꿨는데요. 선생님, 이거를 한 장짜리 페이지로 쭉 놓으시면 될 건데 왜 중간중간을 자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겁니다. 여러분. 판서 노트를 하는데 제가 수업 중에 계속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보시기가 불편해 하셔서 자, 그냥 차라리 딱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양만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리걸 마인드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나라의 법이 어디서 넘어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법입니까? 아닙니다. 일본 식민지 있을 때 일본의 법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의 민법과 우리나라의 민법이 다르겠습니까? 거의 같겠습니까? 여러분 중국도 일본이 넘어가서 점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이 저쪽 만주 쪽 해가지고 중국을 점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학살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민법하고 중국 민법하고 우리나라 민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에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은 스스로 법을 만들었냐?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수입을 했죠? 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느 나라랑 손을 잡았습니까? 독일이죠. 그래서 독일에 있는 법이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일본 식민지하에 넘어왔고 일본 식민지 전에 일본에 있는 그 민법은 바로 독일에서 넘어온 법이다. 독일에 있는 법을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독일식 법입니다. 그럼 독일식 법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뜯어 고쳐야 되냐면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사고방식. 그러면 왼쪽 편이 독일식, 즉 유럽식 사고방식이고 우측 편이 한국식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유럽은 아주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주의입니까? 공동주의입니까? 공동주의입니다. 뼛속 깊이 공동주의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희도 꽤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 택도 없는 소리.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여기 해당되는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나눠드린 오늘 구입하신 용어 정리집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4페이지를 한번 보십니다. 14페이지. 자, 14페이지를 보시면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절대 한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논점 정리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A의 신용카드를, 자, A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B가 과자를 사 먹는데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의 신용카드는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A만이 쓸 수 있습니다. B는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자, 그래서 A번호를 딱 보니까 A와 B가 남인 경우, 만약에 A가 B와 남인 경우에 A의 신용카드를 B가 가져갔다. 당연히 그럼 B의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B입니다. A가 B의 남자친구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가서 과자를 사 먹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남이니까. 남의 신용카드를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절대 허락 없이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0번입니다. 10번. A가 B의 남편인 경우입니다. 자, A의 신용카드, 남편의 신용카드를 아내가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입니까? 아닙니까? 부부는 남입니까? 아닙니까? 남이죠. 이게 공동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수익을 얻으면 남편이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아내가 수입을 얻으면 또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같이 냅니까? 따로 내죠. 왜? 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부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화내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연금을 낼 때에는 남편도 연금을 냈고 아내도 연금을 냈습니다. 근데 수령은 한 사람분만 수령을 받는답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왜? 각각 따로 넣었는데 왜 따로따로 안 주고 한 명만 줘, 한 명분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여러분 우리 공동주의적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그래서 각자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딱 보시니까 10번. 자, 먼저 공동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부부 사이는 남이라고 생각을 가지세요. 남인데 아니 그런데 왜 처벌을 안 받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남인데 왜 처벌을 안 받지? 라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의문을 딱 가져보니까 바로 그 옆에 이런 얘기죠. B의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처벌 안 받지? 남인데 부부 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민법에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가사 활동입니다. 가사. 일상적인 가사.
집에 있는 일. 자, 가사 활동을 할 때에는 그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누구는? 부부 사이에서는. 그러면 자,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적 가사 활동은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일상적인 가사 활동인 과자를 사 먹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B는 A의 신용카드로 과자를 사 먹을 권한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부부는 남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부부도 남이 아니다, 남이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그 밑에 나 있는 논점 제기처럼 A의 신용카드를, 남편의 신용카드를 아내가 도박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도박자금은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넘어섭니까? 안 넘어섭니까?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남이다, 아니다? 남이에요. 그럼 그런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처벌받아야죠. 처벌받아야죠. 자, 그래서 거기 D번을 보세요. B의 행위는 처벌을 받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를 할지라도. 왜?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일상가사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B는 A의 신용카드로 도박자금을 변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뜯어 고쳐야 된다고,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큰 장애는 이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서로 남은 남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도 남이다 아니다? 남입니다. 부부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입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 사이뿐만 아니라 나하고 아버지도 남이다 아니다? 남입니다. 다 남입니다. 다 남입니다. 다 남이기 때문에 극단적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다 남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아버지가 핸드폰 하나 사줍니다. 자식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거 네 거냐? 내 돈으로 산 거야 임마. 내놔. 너 집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핸드폰을 나한테 줬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겁니까? 내 겁니까? 남일 때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아버지 건 무슨 아버지 거예요? 내 거지. 줬잖아요. 지금 이게 머리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쳐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합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 내 물건입니까? 제 물건입니까? 주는 순간에 내 물건이 아니지요. 그럼 아버지가 나한테 물건을 줬잖아요. 그럼 아버지 물건이고 내 물건입니까? 내 물건이죠. 아버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족이라는 명목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아버지가 나한테 사줬으니까 아버지 거지. 근데 밖에 나가면 내가 줬으니까 제 거지. 내 게 아니지.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지금 법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줬어요. 그럼 제 거예요? 이제 줬으니까 제 거예요. 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이 번 돈으로 핸드폰을 샀어요. 그리고 저한테 줍니다. 그럼 아버지 겁니까? 제 겁니까? 제 거죠. 자,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뭐를 기억해야 된다? 극단적 개인주의를 기억하세요.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그러면 남이 아니게 될 때는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공동주의를 지우셔야 됩니다. 가족은 남이다 아니다? 다 남이다. 다 남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논점 정리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세 부과를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2번을 보세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 그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생활비를 준 거예요. 그럼 이거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제 돈 3천만 원을 남한테 줬어요. 그럼 그 돈은 누가 소유주죠? 남. 부부 가족이라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서 버리셔야 된다니까? 제가 그럼 아내한테 제가 번 3천만 원이죠. 그럼 이거 누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거죠. 아내한테 줍니다. 그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남한테 준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남한테 공짜로 뭔가를 줄 때에는 불로소득이죠. 받는 사람은 노력도 없이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셉니까 안 셉니까? 세죠. 한 40%에서 45%를 증여세로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어느 모 기업 회장이 애를 낳았어. 출산 장려금으로 회사에서
1억 원을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증여죠. 받는 사람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이죠. 그랬더니만 산모가 깜짝 놀랍니다. 1억 원을 받았겠습니까? 5,500을 받았겠습니까? 5,500을 받습니다. 뭘 낸 거예요? 증여세를 낸 겁니다. 증여세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남한테 무언가를 주는 것은 당연히 뭐다?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부죠. 그럼 이때에는 남한테 줄 때에는 반드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는 거죠. 왜? 남한테 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업에서 자 기존에 있던 직원에게 아이고 아이를 출산하셨어요 하고 1억 원을 딱 줍니다. 그랬더니만 1억 원을 받았다 증여세 떼고 받다. 증여세 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남한테 자 부부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남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증여라고 하고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를 떼야 된다 안 떼야 된다? 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인한테 내가 3천만 원을 줬습니다. 남한테 무조건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법에는 10년간 최대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답니다. 자, 그럼 이게 원칙이겠습니까? 예외겠습니까? 예외인 거죠. 부부 사이는 남이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뭘 줘야 된다? 증여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예외죠. 자, 그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부부 사이는 남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쓰는 건 안 되지만 예외적인 법률의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외적으로 규정이 만들었으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일상가사만큼은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원래 남 사이에는 뭔가를 공짜로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또 예외 규정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부부 사이는 10년간 최대 얼마까지는 줄 수 있다? 6억까지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규정이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게 잘 안 잡힌다니까요. 이게 쉽게 안 잡힌다니까요. 왜? 머릿속에 공동주의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내한테 10년에 6억까지는 공짜로 줘도 증여세를 부과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킵니다.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세법에서. 그러면 여러분 10년에 6억이니까 1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씩입니까? 6천이죠. 그럼 6천 동안 뭘 준 거예요? 생활비를 준 거예요. 생활비. 1년에 6천 정도 생활비는 보통 6천은 들 수 있다. 라고 해서 최대 6천까지는 생활비로 공짜로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일상가사는 아니다. 일상적인 가사활동을 하라고 생활비를 준 거죠. 1년에 얼마까지는? 최대 6천까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가사활동이니까 세금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면 이제부터 세금 징수한다 안 한다? 합니다. 세금 징수합니다.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부 사이는 남이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민법에 인정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법은 이러한 일상가사 대리권을 10년 기준 6억 원, 즉 1년 기준으로 6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을 벗어난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넣으셔야 되냐면 요 우리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3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부터 머릿속에다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이걸 집어넣으세요.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 자,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 그러면 원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원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원칙이 뭔지 알고 예외를 기억하셨다가 예외 아니면 다 뭐로 간다? 원칙. 자,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법을 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원칙을 반드시 알고 그 원칙의 적용을 기억한 다음에 원칙이 아닌 예외다라고 하면 원칙을 쓰면 안 되고 뭐를 쓰면 됩니까? 예외. 그럼 다시 예외가 아니면 다시 뭐로 돌아가면 됩니까? 원칙.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부부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죠? 그럼 뭔가를 서로 줄 때는 주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일상가사라는 대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예외적으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일상가사를 벗어나면 다시 뭐로 돌아온다? 원칙. 그러면 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남이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자, 10년 기준으로 6억까지는 자,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런데 10년에 6억을 넘어서는 순간 자, 예외를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벗어났죠. 벗어났으니까 뭐로 돌아온다? 원칙. 그럼 10년에 7억이다. 그럼 6억을 넘어선 1억만큼은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한다는 얘기죠.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 예외 아니면 원칙이다. 머릿속에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예외 아니면 원칙이다. 그렇게 하셔야만 민법의 실력이 쭉 늘어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 자, 그럼 우리 교재 14페이지를 다시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자, 개인주의 보시죠. 원칙. 자, 원칙이 바로 이쪽입니다. 원칙이 항상 뭐라고요? 외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원칙이 외국 속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면 자, 개인주의가 뭐다? 원칙. 개인주의가 뭐다? 원칙. 자, 그럼 갑니다.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사이는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부부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아빠와 자식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그리고 그러면 자, 남이니까 무언가를 넘겨줄 때에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남편이 아내한테 무언가 20억을 증여한다. 10년 동안 20억을 증여했다. 자, 그러면 1년간 2억 원씩을 준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예외 규정이 있는지를 딱 보니까 부부 사이는 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해 주겠다. 1년에 얼마까지? 6천까지. 좋습니다. 6천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6천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그걸 넘어섰다. 그러면 다시 뭐로 돌아간다? 원칙.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시킨다, 안 한다? 부과시킨다. 예,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만 정확한 법적 마인드가 잡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용돈을 100만 원을 줬습니다. 미성년인 자식에게. 또는 미성년인 자식에게 용돈을 100만 원 줬는데, 자, 1000만 원을 주면서 너 1년 용돈이다. 1년 용돈을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한 달에 한 80만 원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민법에 예외 규정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미성년인 자는 아버지가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가 있다? 부양 의무. 그런데 걔가 객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80만 원 정도는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건 증여세를 부과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미성년인 자식에서 성년이 돼버린 거예요. 성년이 됐습니다. 성년이 됐는데 걔한테 매달 1000만 원씩을 준다. 자, 그러면 얘는 부양 의무가,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부양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때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다 큰 성년인 자식에게 아파트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증여하는 거니까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되는 거죠. 성년인 자니까 더 이상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부부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부자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그런데 남 사이에서는 서로 남이니까 각각 세금, 소득세 따로 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권리도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자, 그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동주의로 넘어갈 때가 있다. 그러면 이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그럼 예외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범위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그 경우를 따르고 예외가 아니면 다시 뭐로 돌아온다? 원칙.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셨던 내용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머릿속에 자 다시 한번 지워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공동주의적 사고방식인지, 그래서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지 그 부분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그렇지만 원래 처음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원칙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럽의 사고방식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동주의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민법의 리걸 마인드를 잡기가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논리적인지 우리 교재 83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83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의사표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 의사표시가 뭐야? 그러면 우린 분석을 안 합니다.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지. 그러면 자, 여기서도 묻는 거죠. 야, 거짓말이 뭐야? 하고 거짓말을 물어봅니다. 거짓말. 그러면 우린 또 감정적으로 얘기해요. 거짓말이 거짓말이지, 이 자식아. 그렇지만 독일식은 전혀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83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2절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구조가 있죠. 자, 의사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가 어떤 의사를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그걸 외부로 표시한다, 안 한다? 표시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수업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의사를 가지고 있다, 감정평가사에 합격할 의사를.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뭐 한다? 표시한다.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기부여 동영사. 동기부여의 동기가 사실은 민법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그걸 표시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동기로, 어떤 계기로,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의사표시가 생기게 된 그 원인, 계기, 목적을 뭐라고 부른다? 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보이는 게 의사와 표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게 뭐가 있다? 동기.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의사, 표시, 그리고 나서 동기입니다. 동기 부분에 여러분 밑줄 그으시죠? 의사 표시를 하게 된 계기 내지 목적. 그러면 자, 제가 어떤 의사 표시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팀이 하니까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때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 라고 하는 게 동기부여입니다. 계기나 목적을 확실하게 더 부여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의사표시를 더 강하게 밀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동기가 민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밑에 논점 정리를 보세요. 의사표시의 종류에 따른 구조 분석입니다. 자, 모든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구조를 분석한다.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그럼 거짓말을 분석해 볼게요. 거짓말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사와 외부로 나가는 말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거짓말은. 못생긴 사람을 봤는데 넌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의사가 생겼죠. 근데 그걸 그대로 표시했습니까? 다르게 표시했습니까? 달리 표시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면서 얘기하는 거죠.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그러면 알면서 얘기한다. 자, 그럼 거짓말을 뭐라고 표시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을 모르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다, 알면서 하는 거다? 알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독일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죠? 왼쪽 편에 보시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에 비진위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진위 표시. 자, 비진위 표시가 뭐냐면은 이게 이런 뜻입니다. 표시를 했는데 진짜 의사다, 진짜 의사가 아니다. 아니다. 거짓말을 비진위 표시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진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어허, 어디서 수입했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법률적인 용어가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일본 용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 단계 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랑 같이 차근차근 접근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우리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사고방식이라면, 자, 여러분 독일식 사고방식은 거짓말도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다 일일이 살펴본다, 한다, 살펴본다. 일일이 분석한다, 안 한다? 분석한다. 그래서 이 접근이 좀 어렵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법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수월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하시고. 자, 다음으로 또 갈게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은 야, 사람이 꼭 말로 해야 알아듣니? 척하면 척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척 요걸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독일식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분석적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죠. 분석적. 그러면 자, 저랑 같이 먼저 30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교재 30페이지를 보십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기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십니다. 자,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쓰냐면,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고시원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음식을 하는 아줌마니가 얘기합니다. 야, 거시기 좀 줘봐. 옆에서 듣고 있는데 거시기? 그때 아줌마가 이걸 다 갖다 줘요. 아, 이 거시기 말고 저 거시기를 갖다 주는데, 이거 맞아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했습니까?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 됩니까?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폐쇄성이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같이 공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심해 안 심해요? 심하죠. 우리 동네 사람, 야, 거시기 갔어? 그러면, 거기 안 갔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자, 독일은 그렇게 안 하고 항상 뭐로 간다? 분석적으로 갑니다. 그럼 분석적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판서노트도 4페이지를 한번 보십니다. 4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우리 나와 있는 30페이지하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듭시다. 자, 갑자기 옆에 있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합의를 했어요. 자, 당신이 외출을 하면 당신 집에 있는 개를 내가 돌봐주겠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자, 개를 갖다 줬는데 안 돌봐줘요. 그러면 그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하고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모조리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옆집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만, 아이고, 걔가 귀엽네. 혹시나 외출 나가면 내가 걔를 돌봐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외출을 나가는데 걔 좀 돌봐주세요 하니까 아주머니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도 오늘 바빠서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옆집 아줌마가 했던 얘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법적인 책임을 질 생각이었어요? 좋은 뜻으로 호의를 베푼 거였어요? 그렇죠. 좋은 뜻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좋을 호자의 뜻자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가는 길 같은 방향이니까 내가 태워줄게. 그랬는데 친구가 깜빡이고 가버립니다. 야, 어디냐? 그러니까 깜빡이고 가버렸다. 야, 미안하다. 그러면 그래, 법원에서 오자. 이러고 끊어야 돼요. 그냥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못 물어요. 법적 책임을 못 묻죠. 그럼 무슨 관계? 호의, 좋은 뜻으로 그냥 한 겁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건 안 지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호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자, 법률 관계는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옆집 아줌마랑 약속을 했는데 이번엔 동물병원 원장이랑 돈을 주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제가 외출할 때에는 개를 돌봐달라. 그랬는데 안 돌봐주면 여러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이 개를 돌봐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어떤 경우엔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못 묻고 어떤 경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 이제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법률 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저랑 학원과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근데 제가 강의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무슨 관계? 법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법률 관계로 뭉쳐 있는 거죠. 호의 관계 아닙니다. 호의 관계 아닙니다. 특강 정도는 호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강 안 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 관계, 법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는 두 가지 패턴으로 발생합니다. 두 가지 외에는 사실 없어요. 하나는 법률 행위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법률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법률 관계는 뭐하고 뭐로만 발생한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고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법정은 뭐의 줄임말이다?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입니다.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은 뭐라 그런다? 법정. 자, 그런데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의사표시를 나눈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긴 나눈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물건을 살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간에 의사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의사표시를 해야 안 해요? 하죠. 진열대에 있는 물건 갖다 놓으면 내가 이거 사겠다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죠? 상대방이 삑 해서 바코드 찍으면 이거 팔겠다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죠? 자, 그럼 모든 경우에 의사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유효.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뭐라고 그런다? 무효. 자, 그러면 무효하고 유효는 언제 나오는 단어다? 법률행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결혼 무효네. 그러면 이 결혼은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청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청혼을 하죠? 승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 효력이 안 생겼다. 그럼 이 결혼은 뭐다? 무효네. 이렇게 되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긴다. 유효.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규정입니다. 자,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길을 가죠. 랄라랄라 길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와서 쾅 하고 저를 치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금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가해자와 저 사이에 의사표시한 적이 있다, 없다? 야, 나 너 좀 쳐도 되냐? 살살 쳐라! 이렇게 서로 의사표시한 적이 없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제 치료비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는 거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되는 거죠? 무슨 관계입니까? 법률 관계입니다. 그러면 자, 법률의 규정을 따져보니까 법률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뭘 해라? 손해를 배상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따져봤어요. 어느 경우에 불법행위냐? 첫 번째, 고의나 과실로 사람에게 위법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끼친다? 손해. 그래서 두 문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위손. 고위손. 가위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위손. 자, 그러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차를 부딪혔으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제가 다쳤으니까 위법해요, 적법해요? 위법이죠. 손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무슨 배상의 원칙이다? 금전배상의 원칙이다. 그래서 교통사고 당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줘. 서로 간에 의사표시 안 해도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 때문에? 법률의 규정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 규정대로 효력이 생긴다. 고위손을 갖췄으면 요건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럼 효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 있는 이분을 자, 지금 수업 중인데 뺨을 착 때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고의로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죠.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손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런 수치도 개수치가 없죠. 손해가 생겼죠? 자,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럼 뭘 달라? 돈 달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져봅시다. 우리는 막연히 할 수 있어요. 척이면 척이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자, 남편이 바람을 폈다. 고의 과실로 바람을 폈겠죠? 고의로 폈겠죠, 뭐. 그러면 위법이다, 적법이다? 여기서 물음표가 생깁니다. 처벌 못 받는데요? 간통죄 폐지돼서?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바람 피는 건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적법은 아니죠. 형사처벌을 안 받지만 민법적으로는 서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조 의무를 어겼다, 안 어겼다? 어겼다. 형사처벌을 안 받지만 적법은 아닌 거죠.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 자, 그럼 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정신적 손해도 손해다, 아니다? 손해다. 정신적 손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그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중에서 정신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우리는 뭐라 하냐? 정신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자료. 여러분, 자, 위자료가 뭐라고요? 정신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까. 그래서 자, 위자료의 뜻은 뭐냐? 자금을 주니까 위로를 받네. 여러분, 정신적 손해배상은 뭐를 받으면 위로를 받는다? 돈을 받으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배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자료라는 말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불법행위를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청구하는 게 뭐라고요?
위자료라고요. 위자료. 네, 이걸 위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자, 우리 교재 보세요. 30페이지 보시죠. 자, 우리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죠. 자, 법률행위 보십니다.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자, 법률행위를 줄여서 뭐라고도 흔히 부른다. 행위. 법률행위를 줄여서 뭐라 부른다? 행위. 자, 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 보시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규정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법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교정치료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교정치료 때문에 혹시 발음이 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음을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교정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바람이 셉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보지 마시고 우리 교재 8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교재 84페이지로 휘직 넘어가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판소노트는 5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5페이지. 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기본소도 마찬가지로 판소노트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 규정과 법률 행위가 있는데, 법률의 규정은 각각 규정마다 달리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외웠죠.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은 뭐였다? 고위손이다. 가위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위손이다. 자, 그거 하나 외우셨고. 자, 그런데 이제 법률 행위를 딱 떼서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자, 그 의사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구성은 아까 전에 보셨죠? 모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죠. 싹 하니까 의사표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점점점 각자에 뭐가 있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계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를 따고 싶어하는 동기, 계기, 목적은 숨겨져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의사와 그걸 외부로 나오는 표시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갈게요.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라니까, 방법은 첫 번째, 작이유야. 행위를 짓는다. 행위를 짓는다. 법률 행위를 뭐 한다? 짓는다. 말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부작위는 법률 행위를 짓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작위는 어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죠? 법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래서 가서 표시를 합니다. 칼로 푹 찔렀습니다. 자, 그러면 좀 무섭긴 하지만 푹 찔렀다. 자, 그러면 작이다, 부작이다? 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죽일 의사를 가지고 외부로 표시했느냐? 간단하죠.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내 군대 선임을 많이 닮았다. 내 군대 선임한테 많이 맞았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푹 찔렀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작위. 자, 이거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칼로 찌른다, 안 찌른다? 안 찌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옆에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안 됐다. 그리고 찰칵 찌고 갑니다. 자, 그럼 전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전 어떤 의사표시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딸이면 난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부작위는 원래 의사표시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살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근데 내 딸이면 살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구조 의무가 있습니다. 딸이니까 무슨 의무가 있다?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구조를 안 했죠. 구조를 안 했으니까 왜 구조를 안 했어? 살인의 의사표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라는 것은 안 하는 순간에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게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의무가 있을 때? 고지 의무가 있을 때, 그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안 하면, 그때는 부작위를 하면 의사표시처럼 돼버린다, 안 돼버린다? 돼버립니다. 자, 그럼 하나 보세요. 제가 아파트 분양을 합니다.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분양받는 사람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얘기를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뭐다? 부작위. 그럼 이게 사기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것은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말 안 했으니까 사기 의사표시가 돼버린다, 안 돼버린다? 돼버린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자 84페이지 보세요. 우리 교재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자 논점 정리해가지고 84페이지 맨 위에 보시죠. 자기에 의한 의사표시. 자 자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방법. 자 의 보시면 자기란 법률 행위를 짓는다. 지을 작자거든요. 즉 말을 한다는 뜻으로서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이 작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85페이지를 보세요. 부작이죠. 부작위에 의한 의사표시의 방법입니다. 자, 의 보시게 되면 부작이란 자기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즉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침묵으로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B번의 원칙이죠. 여러분 자 항상 원칙 예외를 구별하셔야 돼요. 부작위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원칙을 딱 보시니까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무슨 의무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돼버린다. 고지 의무. 그래서 10번의 예외죠. 고지 의무, 설명 의무 있는 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방금 말씀드린 예시를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하셨죠?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 그러면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럼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뭐가 있을 때에는 고지 의무가 있을 때에는 말을 안 해도 의사표시가 돼버린다 안 돼버린다? 돼버린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한 경우에 살인죄. 자, 여러분 거기 원칙 보시면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했다고 해서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외. 그것이 자 부모는 자식을 구제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서 이때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사람을 구조해 왔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소방관이 휴가 중에 불난 현장에 가서 사람을 구했다. 그럼 사람들이 매우 칭송해야 하네요. 칭송하죠? 휴가 중에는 구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한 거죠. 의무가 없는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칭송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전에는 화재 현장에 갔을 때 휴가 중이 아닐 때는 소방관으로서 무슨 의무가 있었어요? 구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를 한 거죠. 그런데 소방관이 휴가 중이면 구조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만 구조를 했기 때문에 매우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한번 갈게요. 자 다음이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표시를 할 때, 자기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라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다, 묵시적으로 한다. 다 됩니다. 명은 밝을 명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밝게 보인다. 그 다음에 묵은 어두울 묵자입니다. 어둡게 보인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 나랑 사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귀자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무슨 의사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묵시는 밥 먹을래? 이번 주 주말에 뭐 해? 가방을 들었죠? 자, 그럼 여러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약간 어둡게 보여줘요. 어둡게 보여주니까 상대방도 썸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상대방도 어둡게 보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사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뭐 이렇게 애매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둡게 보인다. 그럼 뭐라고요? 묵시.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 직접 말을 했어요. 저녁에 뭐해? 주말에 뭐해? 밥 먹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행동입니다. 자 묵시는 뭐라고요? 행동. 자 명시는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로써 하는 것이고 묵시는 행동으로서 말을 대신하는 거죠. 자 그럼 편의점에 있는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편의점에 있는 진열대 물건을 삼각기법을 딱 잡아서 딱 갖다 놨어요. 사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어둡게 보여요? 밝게 보여요? 어둡게 보입니다.
딱 갖다 놓고 한마디 합니다.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산다고 볼 수는 없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산다는 거야? 유통기한 지났다는 거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럼 밝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묵시적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했다? 묵시적으로 했다? 묵시. 근데 담배는 명시적으로 보여요? 묵시적으로 보여요? 적어주세요. 레종 주세요. 이렇게 딱 시키면 되잖아요. 자, 그럼 아주 밝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뭐고? 명시. 행동을 하는 건 뭐고? 묵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의사표시는 방법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뭐로 해도 되고,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모두 가능하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또 볼게요.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자,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구두도 가능하겠습니까? 100% 얘기합니다. 서면이요. 그래? 그럼 제가 예 보여드릴게요. 내일서부터 출근해. 내일서부터 가서 알바 좀 도와줘. 예. 나갔어요. 그럼 저기 근로계약서는 깜빡 잊었네. 내일 가져올게. 일주일째 계속 사장이 깜빡 잊고 있어요. 그럼 근로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체결된 거예요? 체결된 거죠? 뭘로? 구두로. 모든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이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서면으로 해라. 여러분, 그건 계약을 체결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증명이 쉽기 때문이에요. 증명이 쉽기 때문에 뭐를 써라? 서면.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녹음도 돼야 한대요. 증거돼야 한대요. 구두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구두로도 가능하고 뭐로도 가능하다?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면 자, 항상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럼 서면으로 해야 될 때는 언제 해야 되나?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서면만으로 가능할 때 예외. 예외는 반드시 민법의 규정을 둬야 안 돼요. 둬요. 예외는 반드시 민법의 규정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니면 다시 다 뭘로 간다? 원칙.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 서면과 구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럼 학원 계약할 때 계약서 쓰셨어요? 계약서 쓰셨어요? 구두로 했잖아요, 다. 구두로 계약하셨잖아요.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어요. 구두로 하셨잖아요. 계약서 작성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할 때는 꼭 재판상 재판에 모두 된다, 안 된다? 된다. 재판 외로도 할 수 있고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줘! 재판상 재판에. 재판에로 지금 돈 달라고 그랬죠? 안 주니까 법관님 제가 돈을 안 줘요. 받아주세요 하고 뭐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재판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사전에 꼭 미리 해야 됩니까? 사후에 해도 상관없습니까? 사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알바생이 알바를 하러 갑니다. 너 알바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너무 바빠 보여요. 그래서 두 팔 걷어붙이고 먼저 알바를 도와줬어요. 그랬더니만 사장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고맙네. 내일부터 오늘부터 근무한 걸로 할세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의사표시를 지금 사전에 한 거예요? 사후에 한 거예요? 사후에 한 거죠? 그래도 근로계약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런데 사장님이 오늘부터는 아니고 내일부터 출근하면 되겠네. 내일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일 와서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근로계약이 그 당시에 체결된 거예요? 미리 체결된 거예요? 미리 체결된 거예요. 그럼 사전에 의사표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 사전, 사후 모두 가능해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든 의사표시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장, 재판에, 사전, 사후 모두 된다, 안 된다?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적시가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규정을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둬야 됩니다. 규정이. 그래서 제가 물어요. 한 노무사 수험생이 저한테서 물었어요. 선생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꼭 작성해야 되나요? 물어서 제가 거꾸로 역으로 물었어요.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원칙. 구두 서면 모두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규정이 없으면 항상 뭘로 가면 된다? 원칙. 규정이 없으면 못 찾아요. 왜? 뭐라고 써 있는 게 없는데? 아니라니까요. 규정이 없으면 뭘로 간다? 원칙. 원칙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럼 이런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대리라는 개념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대리는 직장에 있는 김대리 아닙니다.
대리운전사의 대리 아닙니다. 대리는 뭐를 대신해 주는 사람? 자, 뭐를 대신해 주는 사람? 법률행위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뭐라고요? 대리입니다. 뭐를 대신해 주는 사람? 법률행위를 대신해 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뭐를 대신해 주는 사람?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리. 자, 그럼 가시죠. 세무신고는 꼭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세무사가 대신할 수도 있어요. 대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의사표시를 국세청에다 직접 한다. 직접. 세무사가 뭐 한다? 대신한다. 그래서 세무사를 뭐라고 불러요?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법정에 가서 내 진술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있다? 변호사. 변호사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특허를 내고 싶어요. 그럼 직접 가서 특허청에 내도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대신 낼 수도 있어요? 변리사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변리사는 뭐예요? 대리인입니다. 자,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 갈게요. 자, 부부 사이에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남편이 내가 쌀을 사야 되겠어. 아내가 대신 쌀 주세요라고 의사표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범위 내에서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는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 남편이 신용카드에 서명을 해야 되겠죠? 직접 자기가 해야 되겠죠? 직접 해야 되겠지만 누구도 가능해요. 대리인은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느 범위 내에선 부인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선 대신 서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자기 사인 자기가 해. 자, 일상가사니까 자기가 해. 이러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자, 원칙은 꼭 기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원칙을 공부해야 되죠? 독일식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독일식 사고방식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칙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시죠. 학원에서 강의를 오픈해요. 그럼 우리 약속을 했죠. 몇 시에 시작하기로. 오늘 몇 시 시작하는 거예요? 10시. 그러면 여러분 또 공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30분이 늦는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면 예외적인 현상은 반드시 알린다, 안 알린다? 알린다. 그럼 민법은 예외를 규정해놨다, 원칙을 규정해놨다? 예외를 규정해놓은 거예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민법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이런 내용 민법에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잖아! 예외만 규정해 놓는 거야. 자, 민법은 그럼 원칙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예외 규정인데 예외의 기본입니다. 예외의 뭐라고요? 기본. 기본 규정입니다. 예외들의 기본이지 원칙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을 절대 함부로 읽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민법 규정을 읽어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교시는 이 정도만 하시고요. 자, 저랑 같이 어딜 잠깐 보시냐면, 자, 이제 조문인데요. 자, 저랑 같이 조금씩 나중에 찾아볼게요. 제가 원래 다 준비를 해왔는데, 자, 보시죠. 자, 여러분 52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자, 52페이지. 제 40조라고 하는 조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보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설립자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서면으로 해야 될까요? 구두도 가능할까요? 무언가를 기재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기재해야 되죠. 그러면 구두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로 해야 돼요? 그렇죠.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를 할 수가 없어요. 뭐만 가능하다? 서명.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럼 이런 규정이 없으면 나머지는 모두 뭐가 다 가능하다? 구두도 가능하고 서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원칙 규정이라고 다 잘못 알고 있어요. 민법은 원칙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철저한 예외 규정이다. 그러면 원칙은 써있다, 안 써있다? 안 써있다. 써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그러면 예외 규정 아니면 전부 다 뭘로 가면 된다? 원칙. 됐죠?
그러면 자 이거는 서면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구두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런 내용이 없으면 구두로 써도 돼야 안 돼요? 구두로 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항상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 그래야 암기할 게 확 줄어듭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계속 반복하시면서 마인드를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쉬시죠.